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스터디 부투스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이벤트, 대선이 있었죠.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은 어떤 것이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월 9일 대선 이후 앞으로 벌어질 부동산 시장을 예측을 해보고 우리는 무엇을 눈여겨봐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표는 당선인의 공약을 3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한 것입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눠봤는데요. 공급, 세금 및 대출 완화, 임대시장 안정화입니다. 핵심 내용은 공급을 늘리고 세금과 대출을 완화하고 임대시장을 안정화하겠다입니다. 각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급. 5년간 250만 호라는 엄청난 숫자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공약을 했습니다. 이 250만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의 양인가에 대해서 감을 잡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의 물량과 비교로 감을 잡아볼 수 있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 이렇게 5개 도시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신도시에 신규 주택을 약 30만 호 공급했습니다. 5개 신도시 다 합쳐서 약 30만 호죠. 그럼 250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규모의 공급을 8개 이상 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엄청난 규모죠. 250만을 쪼개서 살펴보면 신규 142만, 정비사업 47만, 기타가 61만입니다. 최근 전국에 공급되는 물량을 보면 연평균 30만 세대 정도라고 한다면 그럼 단순 계산으로 임기 5년 동안 약 150만 세대를 공급하고 나머지 100만 세대를 추가 공급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많은 양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서울 수도권에 공급하겠다 공약한 것이 5년간 약 150만 호입니다. 1기 신도시 5개 정도죠. 과연 서울에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땅이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서울 근처에는 빈 땅이 없습니다. 빈 땅인 곳은 개발이 제한된 구역, 그린벨트, 이미 개발이 계획된 땅들입니다. 평택, 안성쯤 가면 빈 땅이 많습니다. 여기다 때려 지으면 이 동네 집값은 박살이 나겠죠? 그리고 서울에서 출퇴근이 힘듭니다. 많이 멀어요. 제가 평택에서 약 6개월간 출퇴근을 해봤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강남에서 평택까지 2시간 걸립니다. 자차로요. 그럼 도대체 그 많은 집을 어디다 지어야 될까요? 재건축을 하면 맞출 수 있을까요? 자료를 보시면 입주 물량과 멸실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해 보면 실제 공급되는 순 공급량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순공급이 줄어드는 해도 있죠. 그럼 실질적으로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급량을 맞추기 위한 답은 재건축 종상향, 즉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위로 높게 지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을 500% 상향이라는 공약이 나온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용적률은 건물 면적 대비 위로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를 말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2024년까지 공급 물량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속전속결로 사업을 진행해서 지금 당장 삽을 떠도 2024년 말이나 25년 초가 될 겁니다. 앞으로 2년간은 제가 2달 전에 올렸던 2022년 집값은 이렇게 됩니다. 영상 내용처럼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질의 공급을 빠르고 충분하게 한다면 집값 안정기로 접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 대기 단지들의 사업을 당장 추진하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속도는 사업성과 사업에 대한 규제랑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규제로 진행이 되지 못한 단지들이 많죠. 이러한 사업 속도를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주체, 즉 주택 소유주, 건설사, 시공사의 마진, 다르게 표현하면 이익이 많이 남을수록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안전진단 면제입니다. 30년 초과 공동주택, 즉 30년 초과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겠다라는 공약이고요. 두 번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입니다.
세 번째,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네 번째, 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30년 초과 공동주택, 다시 말하면 30년 넘은 아파트 단지의 안전진단 면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재건축 사업은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있고, 최근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에서 이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당장은 불가능하다가 답입니다. 이유는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하죠. 이 도정법에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법을 만들죠. 현재 약 180석을 민주당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신 안전진단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 다른 길이 보일 듯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안전진단은 1, 2차로 나눠져 있고, 1차는 민간에서 진행하고 2차는 공공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이 두 곳에서 진행을 합니다. 공공기관인 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바꿔서 말하면 정권이 바뀌고 방향성도 바뀌면 2차 안전진단이 수월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년도에 났던 기사를 보시면 1차는 합격인데 2차에서 불합격되기 일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시죠. 사진을 보시면 구조 안정성 평가 가중치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 시멘트 자체가 무너질 일이 없다. 즉 구조 자체가 안전하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재건축을 기다리는 단지들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아파트의 상태가 어떤지 아실 겁니다. 주거 환경이나 설비 노후도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녹물, 시설 노후 등이요. 만약에 구조 안정성 비중이 낮아지고 주거 환경 평가나 설비 노후도 평가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오래되고 살기 불편한 단지는 재건축이 진행될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죠? 안전진단의 가중치가 변경될 여지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안전진단 가중치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가중치가 변경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입니다. 법을 바꾸지 않아도 재건축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죠. 두 번째, 재건축 이익 환수제 완화. 말도 길고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재건축을 하면서 새 집으로 바뀌면 집값이 오르죠. 조합원의 집값 오른 만큼을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왜죠? 왜 가져가는 건지 사실 이해는 안 돼요. 근데 가져간대요. 이 제도가 재건축을 하는데 엄청나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인당 3천만 원까지 이익을 인정하고 그 초과 이익분은 국가 돈. 이게 말이 많은 게, 사실 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건데 세금을 매긴다는 거죠. 이 제도를 완화하겠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고시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완화를 진행할 듯 합니다. 세 번째, 1기 신도시의 재건축 특별법 제정.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또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90년대 초에 건설된 1기 신도시들은 이미 준공 30년 언저리거나 30년이 넘었죠.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을 가보면 꽤나 고층으로 지어진 단지들이 많습니다. 용적률로 따지면 200에서 250% 수준인데요. 사업성 면에서는 재건축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특별법을 만들어서 용적률이 상향되고 여러가지 유리한 법들이 만들어진다면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살기 좋은 1기 신도시들의 황골탈퇴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산이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용적률 상향은 위에서 계속 언급된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금 및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첫 번째, 세금 완화. 세금은 살 때 취득세,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 팔 때 양도세로 나뉩니다. 취득세는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등의 규제를 완화, 보유세는 공시가격 완화, 종부세 재검토입니다. 종부세는 보유세와 중복되는 세금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양도세는 중과 유예에 대한 공약입니다. 현재 다주택에 대한 징벌적인 세금 부과로 매물이 잠겨있는 상황입니다. 양도세 중과로 많으면 80%까지 양도세를 내야 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안 팔고 말지 라는 생각으로 매물을 내놓지를 않습니다. 매물이 없으니 공급이 줄고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이 양도세 중과를 완화시키면 다주택자들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매물을 내놓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매물이 늘어나면 매매가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세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현재 투기과열 조정지역 대출이 LTV 40에서 50%죠. 이걸 LTV 70%로 통일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는 80%까지 풀어주겠다라는 공약입니다. DSR 규제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무주택 젊은 세대들에게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생긴다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3억 한도 3년간 저금리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금리를 얼마나 저금리로 줄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시장의 안정화입니다. 먼저 임대차 3법을 대폭 개편하겠다라는 공약입니다. 임대차 3법은 첫째, 계약갱신 청구권, 2년 살고 추가로 2년을 더 사는 권리를 말합니다.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의 5%만 인상할 수 있는 제한입니다. 세 번째, 전월세 신고제인데 거래되는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부활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의 의의를 생각을 해보면 임대시장에서 공급자로 공공임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 그 역할을 분담시키고 혜택을 줬던 제도입니다. 기존 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줬던 제도가 2018년 9.13 대책 이후 사실상 혜택이 폐지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 담당하던 부분을 다시 인정하고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공약을 하나씩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리하면서 무주택 내 집 마련 대기 수요에게 투자적 요소가 들어간 전략 키워드는 재건축인 것 같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단지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정리해보고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변화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관련 스터디를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 스터디 부투스였습니다.